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님. 네. 부동산 전문가이자 게임 전문가. 부동산을 게임처럼. 네. 게임 찐 전문가.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찬밥 최상욱입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 편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게임을. 그래서 관심도 많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컴퍼니 백브리핑에서 네. 크립토 게임에 대해서 2%가 자꾸 얘기하니까 까칠한 질문하고 그러니까 최상욱님을 모셔라. 물어보면 된다. 오늘 그런 일이 나오신 줄 있었어요? 어떻게 네, 알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안 계신 동안 아주 2%가 네.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바다 이야기다 사실상 뭐 이러면서.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그래도 오늘은 부동산 뉴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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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부동산 뉴스 전달하러 온 걸로 알고 아, 있어가지고. 그럼요. 네. 아, 그럼요. 뭐 뉴스들이 부동산 뉴스가 이것저것 쏟아지는데 네. 어떤 게 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뉴스야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 네. 하면 되는데 이 뉴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좀 그 채굴 하면 좋겠나. 오늘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전에 코인이 머릿속에 지금 떠나지가 네. 않아가지고 네. 예. 아. 뉴스 안에서 의미를 채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네. 의미를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이게 그 이미지가 준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예. 어허. 요 전 사진이죠 아마. 네, 이 전 사진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일단 저 뉴스가 나왔었는데 법인이 지방에서 1327가구 부동산 쇼핑에서 뭐 저렇게 나왔었던 뉴스인데요. 네. 와. 그게 일단 배경이 있는데 네. 지난 1년 동안에 네. 법인의 전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그런 자금 조달 계획서가 또 상세하게 네. 분석이 됐어요. 네. 근데 뭐 기사는 저렇게 좀 자극적으로 가장 주택을 많이 취득한 야. 뭐 1300세대 취득한 그런 그 숫자에 좀 집중을 했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도 한 1년 동안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해가지고 기사화됐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법인이 좀 법인은 발표가 되니까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집을 네, 뭐 집들을 법인은 저렇게 어느 샀느냐? 부동산을 주로 취득하고 뭐 자금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예. 그런 어떤 변화는 어디서 좀 나오고 있는가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갖고 와봤습니다. 네. 특히 이 뉴스가 나온 거는 작년 710 부동산 정책 이후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710 정책이 뭔지는 잘 아시죠? 네. 그때 한참 지금 뭐 머릿속에 코인만 계셔가지고 지금 아니 워낙 부동산 정책이 많아서 많아가지고 뭐 하여튼 뭘 720은 세금을 뭐 많이 하고 뭐 이런 네. 거 아닙니까? 720 뭐였더라? 네, 맞습니다. 컨셉은 네. 710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전 과정에 걸쳐 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중과하는 네. 종합적인 그런 세제 관련 정책이었고 네. 또 작년에 617이라 해서 법인이 너무 뭐 주택 부동산에 그런 법인 매수가 많다 네. 이러면서 법인의 여러 가지 대출 관련된 혜택이라든가 또 개인은 양도세 중과하는데 법인은 법인세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법인도 규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법인에 대해서 최대 취득세를 1주택만 사도 12% 하겠다는 게 710 예. 부동산 대책이었거든요. 네. 개인은 13%, 두 채 8%, 세 채 12%. 근데 법인은 한 채만 사도 12% 하겠다 이러니까 세금을 상당히 과하게 물리는 네, 그렇죠. 취득을 법인 취득을 굉장히 네. 어렵게 할 거라고 네. 생각이 됐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1년 동안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보니까 취득세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주택 취득량이 뭐 줄었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 법인은 그 취득세 중과 네. 12%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을 주로 취득을 하였다. 그게 뭡니까? 어떤 주택들이 이게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그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주택세에 무관하게. 네, 예. 그러니까 법인을 이용해서 양도 단계의 그런 장점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취득세 중과 배제 이하인 그런 공시 1억 주택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매입을 했다 이렇게 예, 나오는 예. 거죠. 아까 전에 기사에 나왔던 막 이렇게 몇천 채 샀다는 게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산 거네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 1억 미만에 좀 싼- 1327채 샀다고 하는 그 법인이 네. 그러면 지역별로도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예.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서울은 10채를 매수를 했는데 야, 10채 구한 것도 대단하네. 1300개에서 10채니까 네. 뭐 많은 양은 아니죠. 예. 근데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부산에서 약 300채, 그리고 인천에서 200채, 광주에서 300채. 특정 그리고- 법인 하나가요? 네, 아까 그 1300개 한 법인이.
그리고 경기도에서 200채. 근데 1억 충북이나 미만짜리로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아니고 한 절반이 절반이 그 정도가 정도라고요? 되고요. 골고루. 그리고 알겠어요. 충북이랑 전남, 울산 이런 데서 70몇 채. 그러니까 충북이나 전남이나 울산에서 뭐 거의 70채, 100채 이렇게 살 때 서울은 10채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의 주택 취득이 아무래도 확실히 중저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번에 자금조달계획서 1년 동안 분석한 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인이 그렇게 살 때는 대출은 얼마나 해줍니까? 이게 법인 대출도 작년 6.17 정책 발표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개인으로 또 하면은 네. 법인 대출, 주택 대출 이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자조서를 딱 분석해 보니까 개인 대상 자조서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 자조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예. 네. 자금 구성을 보니까 처분소득이 가장 많았다. 집 그래서 팔고 집 팔아서 그 돈으로 네네네. 샀더라. 종전에 그냥 종전집 처분하고 새로 네. 팔면서 났던 그 양도소득을 개인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대출 조금 끼고 사고 아니면 전세 끼고 사고 이렇게 했는데 네. 법인은 자기 자본 30%밖에 되지 않았고 타인 자본이 이제 70% 정도 됐고요. 네. 그러니까 법인이 부채를 많이 이용했고 대출이 한 70% 나오는군요. 빌려서 했다. 그게 꼭 뭐 대출만은 아니고 대출도 있고 뭐라 그럴까 전세 끼고 산 것도 있고 이게 다 임차보증금 승계도 다 타인 자본 칸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3대 7로 법인은 확실히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한 아하.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사더라 법인이 취득세가 싸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법인만 이랬던 건 아니고 뭐 지난 1년간 개인들도 취득세 중과 규정 회피를 위해서 공시 1억 원 이하 주택을 거의 뭐 집중적으로 좀 거래를 했고 이런 네.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드러나는데 네. 뭐 법인도 동일하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법인 대상으로의 규제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6억 공제도 없다는 아예 말씀이죠?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소형 주택을 사더라도 공제가 없고 또 최고 세율을 내요. 저희가 말하는 최고 세율은 1주택자 3%, 2주택자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바로 단일세로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인의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 보유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 이후에 음. 집중적으로 취득을 하고 6월 1일 이후만 지나가면 괜찮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6월 1일 이후에 2일부터 취득을 하고 내년 차고. 5월 30일 전까지 처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단기간의 주택 처분에 대해서 개인은 단기 양도세가 77% 정도 되는데 네. 법인은 그냥 법인세만 내니까. 좀 가산세가 있지만 법인세 가산세 해도 77%보다 낮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그러면 취득세만 부담이 되는 건데 네, 취득세율도 낮으니. 취득세는 그 낮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야, 그럼 완전 단타네요. 주택 그러니까 단타. 10억짜리 주택을 사지 말고 네. 1억짜리 주택을 10개 사자. 네. 그럼 10억짜리 주택 하나를 사는 와. 거와 똑같은 효과다. 어마어마하네. 법인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것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네. 와. 나쁜 놈들이.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제도가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게 그러면 그런 그냥 원래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조서가 지금 법인은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의무거든요. 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의무로 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예. 그냥 1년 정도를 결산해 가지고 발표를 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 1억 이하짜리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주택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으러 다녀야 되겠네. 전국 방방곡곡에 할 만한 거 없나? 그래서 저가 주택들이 좀 올랐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은 매물은 얼마 없는데. 네. 네, 그렇죠. 야, 그래서 그래서-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문제네. 뭔가 좀 규제를 좀 해야 될 규제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공시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네. 지금 굉장히 이게 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할 때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울시에 있는 고가 주택 뭐 20억짜리 아파트가 18억 원이 됐다. 네. 그럼 2억 원이 빠지게 되거든요, 시가총액에서. 예. 근데 지방에 있는 1억 5천 아파트가 2억이 됐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지방 아파트는 거의 30%의 체감적 가격 상승이 있는 거지만은 네. 시총은 빠진 게 돼요.
그렇죠. 예, 예. 시가총액은 빠진 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주시장으로 비유하면은 이런 작은 시가총액 종목들이 많이 그 상승을 하고 네. 큰 시총주들은 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조금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은 가운데 네. 저가 종목을 작은 시총 종목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강세장이 나타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공시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좀 소위 말해서 불장이니까 이게 취득세 중과 배제 그 조항 때문에 예. 개인이랑 법인이 이런 걸 많이 취득하다 보니까 이거를 중과 배제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년 넘어가지고. 취득세를 다시 예전처럼 다 아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냥 더 그러니까 개인은 1주택일 때는 1에서 3%인 취득세 특례를 받는데 2주택 8%, 3주택 12%잖아요. 네. 근데 그 중과에서 공시 1억 이하는 빼는데 그 공시 1억 이하도 다 넣겠다는 다 생각이죠. 중과하자. 네네. 그렇군요. 그래야지. 나쁜 놈들. 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아니 그런 표정이라고 안 기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고 네. 그 여파로 그 외곽의 아파트들이나 뭐 주택들이 많이 오른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 빈틈 때문이다. 그런 이거랑 말씀이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또 뉴스 한번 아까 네. 보여주시면은 저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올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그 외지인 매수 비중을 이제 한번 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부동산원에서 그 외지 매수랑 그 해당 시군구 매수 비중을 매달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시 주택을 사는 게 80% 정도 되고 네. 서울시 밖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시 부동산을 사는 게 한 20% 정도 돼요. 네. 8대2 정도 되고요. 네. 이거는 뭐 부산도 비슷한데 부산도 80%, 20%이 정도로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은 경기도에서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비슷했거든요. 뭐 75%, 더큰 25%, 지역은, 예. 8대2, 21년 1월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그 외지인의 비중이 네. 늘어나기 시작하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평소와는 다르게 외지인들이 네네. 많이 사더라. 네,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비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디겠습니까? 어디가 외지인들이 많이 사? 집값 싼데. 집값 싼데. 여기서 외지인이 네. 어디가 외지인이에요? 강동구에 있는 집을 송파구에서 그건 시군구 사면- 개념이랑 네. 시도 개념이랑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서울시 기준으로 경기도 분들은 외지인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충북에 사는 분이 충남집 사면 이건 외지인 산 외지인이고. 거고. 그렇죠. 네네. 그럼 경계에 있는 것들은 이군장 그냥 실수요로 사는 것들도 많겠네요. 네, 그래서 그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은 외지인 중에서 서울 비중이 또 따로 발표돼요. 네. 서울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기 많이 때문에. 사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원도면은 네. 외지인 중에서 서울, 네. 외지인 중에서 서울 외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데,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비슷하게 네. 외지인 비중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시 같은 데는 아니고요. 네. 자연스럽게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아하. 그리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뭐 20% 언저리에서 지금 거의 40%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40%요? 네, 와. 이제 8대 2에서 5.5 대 4.5 이 정도로 10명 변했고요. 중 4명은 버스 타고 와서 사는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버스 타고 강원도 와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지인 비중이 절반 더 넘었어요. 지금은 4.5 대 5.5로 역전됐습니다. 외지인이 더 많이 사세요. 원주를 와, 네네. 원주는요?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 원주에서도 출퇴근이 되네. 뭐 이것 때문에. 아니 원주가 싸? 원주가 싸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아니, 그런 그렇지, 부동산의 펀더멘탈한 부분보다는 네. 이것도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가 주는 그 풍선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인들 역시 그 외지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변화가 동참이 나오고 있는데 1억 원 그게 이하가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1억 원 이하짜리 집이 있으면 주택수에 들어가서 다주택자가 되죠. 네, 주택 수에 들어가서 다주택자가 되죠. 수에는 그러면 1억 원 이하짜리 집을 2개 이상 사는 분들은 의미가 없거나 법인이 아니면 그런데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거나,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그 양도소득세 개념은 누진과세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60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뭐 6%에서부터 45%까지 이렇게 네. 주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시세가 뭐 얼마 하겠어요? 약 1억 5천에서 2억 원 하겠죠. 언저리일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주택이 설령 30%가 올랐다 하더라도 1억 5천 주택이 2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액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는 20%밖에 예, 안 누진과세 밴드에서 거의 하단에 있다 보니까 뭐 중과세율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네, 그 세금 자체가 뭐 서울에 있는 고가주택 야. 계산하는 거랑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양도세도 제가 진짜 아는 분도 음.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서 1억 집값이 1억 원이라서 그냥 보지도 않고 서울에 1억이 어디 있어? 보지도 않고 거기 계속. 저기도 샀다고. 보면은 지금 거제가 핫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거제. 네. 아.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네. 건설 애널리스트 할 때 거제도 많이 갔었는데 네. 네. 근데 그 공시 1억 원 이하 주택을 찾는 그런 노력이 지금 거의 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까요? 아. 이거를 그냥 약간 당국만 조금 무시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집들이 하락은 안 할 테니 조금만 올라도 세금 내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런 걸 여러 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야. 이런 떨어질 표현은 가능성은 좀 없어요? 그렇지만 뭐 예. 그렇죠 작은 수익을 여러 개 하면은 예. 큰 수익과 똑같아진다는 생각인 거죠. 예, 예. 네. 왜 그럴까? 옛날에는 집값이 한참 오를 때도 네. 버블 세븐이라고 불리는 주요 지역의 집값만 주로 올랐지. 음. 그때도 시골집은 안 올라. 참 큰일이야. 예. 저 나홀로 네. 아파트들 어떻게 늘 그랬는데. 네. 네. 그러면서 그게 왜 안 오르는지 그런 게 안 오르는 이유 10가지 막 이렇게 쓰였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오르는 게 오로지 수급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즉 지방에 1억, 1억 5천, 뭐 2억짜리 아파트가 네. 그냥 단타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지적이 작년 8월부터 나긴 했어요. 710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네.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이 공시 1억 원 이하다. 이러니까 그럼 공시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세 과세 구간도 낮고요. 네. 네, 그리고 취득세도 12% 8%가 아니라 그냥 1.1에서 3%인데 뭐 6억 원 이하니까는 대부분 다 1.1%만 내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취득 단계랑 예. 처분 단계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여기 불 붙는다. 왜냐면은 과거에 항상 이런 핀셋 규제를 보면은 그 핀셋이 꽂히지 않는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크게 났다 예. 이렇게 하면서 예.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네. 지금은 자조서라든가 아니면 외진 매수거래 비중을 보니까 뭐 올해 1월만 하더라도 8대2로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점점점 좀 소위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임계치를 좀 건들기 시작하고 이게 네.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 사이에 벌써 한 1년 지나서 이쪽 시장은 되게 뭐라 그럴까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또 이러면은 1억 원 이하 주택도 그럼 좀 취득세 중과로 넣자 하면서 또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 하는 거죠. 이 보니까 진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여전히 수요는 많은데 이린저린 규제들이 있으니까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게 싼 거, 뭐 아니면 지방으로. 뭐. 그 아파트 값이 예를 들면 1억 5천이나 2억쯤 되는 네, 그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는 네. 전세가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실거주용으로는 필요한데 저거 누가 돈 되겠어가 안 사니까 예. 거의 뭐 한 1,000만 원만 들이면 집 한 채를 샀을 겁니다 아마. 전세 끼고 사면. 그러니까 그걸로 1,000채를 사더라도 100억이면 되는 거죠. 갑자기 큰 숫자가 나와가지고 조금 낮게 봐, 조금 낮게 얘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프로님 스케일이 거의 뭐 100채를 산다 해도 10억이면 돼요. 네. 전 100채쯤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1000채가 나와가지고 100억들은 없으시구나. 당황스럽네요. 네. 네. 그런 이제 그게 거기서 조금만 올라주면 수익률 네. 많죠. 네, 그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전세가율이 높죠. 왜냐면은 매매가가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좀 횡보했고 네. 거래도 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전세가율이 아무래도 뭐 수도권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네. 자기 자본 조달도 좀 떨어지는데 공시 1억 원 이하고 투자 수요 붙으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펀더멘탈한 이슈를 살짝 갖다 붙이기도 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실시간 채팅창에 놀랐는데 네. 1억 원 이하는 아무래도 좀 작은 집일 테니까 네. 뭐 1인 가구가 늘어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많고 뭐 그런 가격 상승 요인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아, 그 뭐 1인 그러니까 예를 그런 들면 건 월 단위로 별로- 1인 가구가 갑자기 네, 그 네. 막 수퍼 폭증하진 않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런 제도나 수급이 만들어냈다는 변화로 보는 게 맞고 물론 좀 장기 시계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그렇지만, 있을 네.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늘어나는 시점이 세금 관련 규제를 좀 강화했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또 하나 좀 같이 보죠. 다른 뉴스인데 네. 집값이 내리고 있다. 예. 아, 이거 어. 굉장히 논란의 네. 그 논란적인 진짜 내리고 지난번에 전고점 깨고 거래한 게 10억이었는데 네. 이번에 8억 5천에 거래됐어. 네. 이건 좀 이제 뭐 뭐라 그럴까 논쟁적인 뉴스일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민주당의 그 김혜재 의원이라는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를 한 2주 전에 냈었어요. 뉴스 한번 볼까요? 우리 네, 뉴스 한 화면에. 번만 보여주실까요? 예. 이거 다음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요? 예. 아, 요거 네, 네. 요거구나. 예. 예. 네, 그 제목 자체는 저런 건데요.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해서 네. 거래된 단지의 비중이 네, 서울 기준으로 35%로 35%로 9월달에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저게 보면은 그러니까 단지. 뭐 월간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 비교가 중요하잖아요. 예. 저것도 1월에는 비중이 8대 2정. 오늘 8대 2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상승 비중 80%, 네. 하락 비중 20% 이런 비중으로 좀 그게 언제? 가다가 1월 달에? 네, 연초에는 그렇게 갔었다가 그러니까 거래가 10건 일어났으면 네네네. 8건은 종전가보다 비싸게 네네네. 신고가. 네. 두 건은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가 떨어지고. 아닌. 네, 신고가가 아닌 좀 떨어지 뭐 그게 소액 떨어지든 그러니까 이게 보합세도 있는데 근데 좀 하락해서 거래된 거. 그러다가 한 4월 정도 되니까 조금 하락하고 거래한 비중이 네. 한 30% 조금 안 되게 올라가다가 다시 여름이 되면서 네. 좀 강세장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8대 2 정도로 갔고 8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 8대 2 갔거든요. 네. 근데 9월에 6.5 대 3.5가 됐다는 기사인 거잖아요. 그 아까 네. 표에도 있는 거예요? 그거 표 아까 전에 네, 아까 잠깐 표를 그거 다시 보시면은 보시죠. 말로 하는 것보다 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이걸 보시면 1월에 77.6%, 18%, 네. 2월에 23%, 3월 27%, 4월 33% 아마 제가 저 4월에 하락 비율이 33% 정도 되니까 저 당시에 그 관료분들의 발언에서 뭐 시장 안정세가 좀 있어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전고점 아닌 거에도 팔리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신고가 아닌 거에도 5월부터는 팔리니까. 다시 저 비중을 보면은 27%, 23%, 22%, 20% 진짜 되게 그 시장 분위기를 잘 설명을 하는 그런 표라고 생각이 그러네요. 되는데 초조함이 느껴지네요. 매수자들의. 예, 맞아요. 근데 9월 되니까 저게 다시 55.6으로 35%. 확변하고 35.1로 확변. 보통 되게 좀 슬라이트하게 변했는데 네. 8월에서 9월은 좀 이제 경착륙 하듯이 수치가 변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수치와 이제 좀가 나오면서 요즘도 다시 우리 관료분들의 발언이 중요한 주택 변곡점에 와 변곡점에 있다고 그러던데. 변곡점 얘기의 근거가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그 저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어떻게 봐야 돼요, 저거를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 약세장이라는 건 저 비중이 50% 넘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20%였다가 35%로 15% 포인트 변한 것도 사실 크긴 큰 거여가지고 네. 한 달 사이에 좀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여전히 그 65% 정도 되는 주택이 신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세장이 지속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저게 좀 변했기 때문에 약간 변곡점을 저 시점이 또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금리 부분하고 예. 그리고 대출 관련 규제가 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도 김혜재 의원실이 예.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은 저자를 받아서 또 발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저거를 매달 좀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야. 상승거래, 하락거래. 네, 저게 주식시장에도 저 개념이 있거든요. 네. 전체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 몇 개, 하락 종목 몇 개 이렇게 해서 좀 펀더멘탈한 강세장인지 아니면 좀 약세장인지 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저거를 네. 주택에서 저렇게 데이터를 내 가지고 좀
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게 그러면서 몇 가지 실증 단지를 보도자를 좀 자세히 보면은 네. 그 실증 단지 목록들이 나와요. 예. 어느 단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에서 얼마 됐다, 예. 얼마에서 예. 얼마 됐다 예. 해서 그게 실제로 실거래가 찍힌 거는 맞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그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난리예요. 그냥 뭐 이게 맞냐 아니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신고가가 아닌 거에 거래됐냐?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게 거래된 게 뭐 특수 거래냐 무슨 거래냐 무슨 거래냐 뭐 증여할 이런-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기다 아니다에 대해서 막 서로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9월에 거래가 많이 줄긴 줄었네요. 잠깐 표 한번 볼까요, 다시? 예, 거래량 확실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가 거래량인가요? 맨 밑에 거래량인데. 예, 근데 아시겠지만 서울시 거래는 저기 한 달 레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지 돼가지고 네. 저것도 뭐라 그럴까 분명히 그 수치는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근데 평균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좀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레벨이 된 거는 맞습니다. 급감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상승이 많든 하락이 많든 그 수치의 영향을 특정 거래가 많이 영향을 줄 네, 텐데.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관료 발언의 변곡점이라는 거는 네. 저 비중에서 좀 변화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이게 추세가 되려면은 뭐 여러 달이 나와야 추세라고 하는 거지 한 달은 사실 그런 네, 추세라고 네. 부르진 않거든요. 예. 그거랑 두 번째는 거래량 급감한 거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래량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약간 여러 가지로 시장이 좀 예의주시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뭐 대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NH농협은행 그 대출 중단했던 게 8월 달이었나요? 8월 달? 8월 달 정도쯤 됐죠. 그때 그게. 지금이 10월이죠? 네. 9월이었어요, 그럼. 네. 그게 9월이었어요? 네. 그때쯤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9월 달이니까 지금 본격적인 대출 규제가 규제 때문에 이제 막 이거는 시작할 때쯤이고 네. 실제로 만약에 이게 대출 규제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 거래량 감소가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만약에 그게 조금 9월 달이면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가 약간 애매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온 줄어들 수도 그걸 있고. 뭐 봐야 알겠지만 근데 저렇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강세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저 비중이 어쨌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실거래 기준으로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발표된 시점이 대출 규제하고 뭐 그런 금리 부분이 좀 맞물린 시기에 발표를 했고 또 10월 26일에 가계부채 대책 추가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년 1월부터 뭐 DSR 전체적으로 2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DSR 네. 반영하겠다고 하고 이런 네. 부분이 분명히 주택의 구매력을 낮추는 현상으로 이어질 거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DSR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다 점점 고가주택보다는 그 저가주택에 대해서 네. 뭐라 그럴까 그 구매력의 이동을 조금 유도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봐야 되겠죠. 좀 더 저가 주택을 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DSR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고가 어쨌든 주택은 대출 받아서 살 방법이 쉽지 않으니까. 고가주택 대출 받아서 거의 안 나오니까요. 네. DSR 규제를 하라는 게 한다는 규제의 게 본질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가 주택보다는 저가 주택. 저가라고 하는 게 이제 대략 한 뭐 5, 6, 7억 뭐 이 정도, 4, 5, 저희는 6억 6억 원 이상부터는 네. 그러니까 고가의 기준은 9억 원인데 네. 많은 여러 가지 주택 취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주택들은 대부분 다 6억 원 기준이거든요.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그 이하 주택들을 네. 뭐 중저가 주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6억 이하 돈도 작은 주택, 돈은 아니지만은 6억 이하 주택을 네, 사라.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는 잘 안 찾아지겠죠 이제. 네, 서울시 주택은 거의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돈을 많이 번 아까 코인 얘기하셨는데 네, 블록체인 관련 부자들 네. 아니면은 뭐 종전주택 처분해서 거래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실거래죠.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는 거랑 그렇습니다. 종전집 팔아서 사는 그런 실거래 베이스로 많을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실거래 데이터를 좀
요즘 거래 급감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거래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보면 아마 9억 언저리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 아닌가 하고 저는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만 이게 9억 근처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가 주택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9억 근처에 거래가 많아지만 9억 근처에서는 그 매수자든 매도자든 다운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져요. 9억 넘어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네, 9억 넘어가면 부담이 생기니까. 대출도 안 나죠. 9억 넘어가면 파는 사람도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 9억 4천에 사고 팔고 하느니 그냥 돈 주고 받고 9억에 거래한 걸로 하자. 다운 계약서로. 네. 그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구간인 거예요. 그 네, 구간이. 네. 그러다 보니 그쪽 거래가 많으면 신고가가 9억 5천이나 9억 6천이라도 다 그냥 8억 9천, 9억 뭐 이렇게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거래가 뭐 얼마나 많겠어 싶은데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그런 거래 몇 건이 이 수치를 변동시킬 수 있어서 네. 그것도 말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래서 얼른 그 제도를 좀 그거라도 즉 그 이제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릴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10억에 팔고 싶은 사람은 안 파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 팔면 비과세인데 왜 세금을 5천만 원을 내야 돼? 뭐 이런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일종의 저는 마디 금액이라고 부르는데 네. 3, 6, 9, 12, 15 이런 예. 마디 금액들이 존재하고 마디 구간마다의 그 마디 위아래에 네. 어떤 금액이 마치 그 마디 금액 기준으로 서로 약간 수렴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실거래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즘에 저거랑 함께 같이 발표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네. 심리지수 같은 게 또 동시에 발표가 돼요. 네. KB나 이런 데서 그런 네. 발표를 하는데 심리지수가 7, 8월까지 굉장히 좀 불타오르다가 네. 지금 좀 냉각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달 지표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네. 저희가 내년에 그런 빅 이벤트가 있고 네. 그런 걸로 어떻게 정책이 변할지에 대해서 좀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그럼 변곡점이라 이거 지금이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직 더 봐야 되겠네요.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네. 저희가 2달 이상 이어져야만 추세라고 부를 수가 있어서 예, 2달 이상 예.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 2달도 짧죠. 그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거랑 같이 좀 봐야 될 게 대출 관련 규제도 그 DSR 계산에 중도금 대출 같은 거 빠지잖아요. 네. 결국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그런 매수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뭐 분양이라든가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11월부터 바뀌는 게 청약제도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 뭐라 그럴까? 추첨 늘리는 거? 네, 특별 공급에 추첨 들어가잖아요. 순수 예. 추첨제가. 예. 그러니까는 더더욱 더 그 기다리겠죠. 분양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릴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네. 부동산 시작이 하락세다. 이건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시작이다. 라고 판단하려면 어떤 걸 보면 돼요? 뭘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거래 가격. 가격 그냥 가격. 네, 그건 너무 명확한데, 그건 너무 명확한데, 진짜 말 그대로 종합 주가 네. 지수가 하락한 것처럼 네, 네. 종합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은 하락장이고, 뭐 더 아까 근데 이런 종합 주가 지수나 이런 컨셉 자체가 다 시총 베이스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 큰 종목 하락과 작은 종목 하락과 이런 게 만들어내는 복합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아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수는 버티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이 쓰나미처럼 빠질 때가 있거든요. 삼전 닉스만 막 올라가고 그렇죠. 중소형주도 막 쓰나미처럼 빠질 그렇죠. 때가 그렇죠. 있고 삼전 닉스는 막 빠지는데 중소형주는 가열차게 올라갈 때가 네. 있어서 예, 예. 그럴 때 상승 어떻게 종목수, 봐야 하락 종목수 그러니까 지수는 약하지만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후자일 때 또 지수는 뭐 강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해버리면은 이견이 없고 네. 지수가 뭐 횡보하거나 지수가 상승하거나 설령 네.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저런 상승 하락 종목의 비중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 그 있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그래도 꽤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뭔가 상승 변화는 하락.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뭐 대출 규제도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저 외곽에서는
집을 내년에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더라도 대출 네. 나오면 사야지. 대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냐. 이제 그래서 다들 그렇죠. 머뭇 이제 다들 이러고 있어서 거래도 안 되고. 저도 3% 여기 백브리핑 나와가지고 네. 대출 관련 정책 처음 얘기했을 때 한 달 전쯤에 네. 22년 1분기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했는데 네. 감독원에서 22년 7월 거를 22년 1월에 그냥 6개월 땡겨버리니까 바로 DSR로 그냥. 예. 아마 그리고 DSR도 원래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원래 원래 4월에 발표를 했던 안건이어가지고 네. 제가 4월에 좀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DSR 개인별로 적용하는 거. 그 스케줄 말이죠. 타임 스케줄. 예, 근데 그러니까 2단계, 3단계가 너무 네. 세가지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DSR 40% 총 대출 2억에 대해서 전면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장난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4월에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가지고 네. 시장에 여기서 좀 화두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랄까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관심이 확 늘어나고 대출 규제하면서 네. 이런 가계부채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있다는 걸 좀 체감한 상황에서 11.6을 딱 발표하면서 2단계 네. 조기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뭐 다양한 방향으로의 전망이 가능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들어가고 절대 가격도 너무 높고 정책도 바뀌겠죠. 이제 내년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든 아니면 뭐 다른 야당이 집권하든 네. 기존의 매물을 안 나오게 만드는 이 정책은 이렇든 저렇든 바뀔 거라고 보면 또 매물도 나올 거고 그런 거 보면 또 내려갈 것 같고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어차피 지금은 새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지금은 이미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집을 사서 올리는 분들은 무주택이 1주택 되는 구조이거나 네. 1주택의 갈아타기로 가지고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데 네. 1주택의 갈아타기는 대출이 규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별 차이 없어요. 내 집 비싸게 팔고 그걸로 이제 차익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대출이 규제가 큰 역할을 할 건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또 들고 그래서 아무튼 양쪽에 여러 논리들이 충돌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대출 규제는 저희가 개인의 지난 1년간 서울시 20만 건 자금 조달 계획서상 네.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주택 구입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금 조달 전체의 주택담보대출은 18%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처분 소득이 33%가 넘어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개인의 전체 자금에서 처분 소득이 갖고 있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서 네. 그래서 대출 지금 현재 주택을 구매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은 없죠. 그치만은 이런 대출 관련 규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뭐랄까 좀 중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주택이 네네네네. 그래서 대출 관련 규제는 자연스럽게 중저가 주택에 대한 그런 더 영향을 시장 이동, 미친다. 시장이 이동하는 거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비싼 주택은 어차피 대출 안 나오지 않았어요? 9억 이상은 거의 안 나오고 15억 15억 이상은 아예 안 이상은 나오고. 빵원이고 예. 9억 초과부터는 32%까지는 나왔는데 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점점 이제 이거 32%를 내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처분 소득이 크니까 네.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네.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네네. 밑으로. 네, 본인이 매수의- 이렇게 매수의- 바라보는 그 가격대는 조금 내려가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대출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예. 시장의 생각하고도 조금 좀 다르네요. 일각에서는 저가 주택에는 영향을 많이 줄 거다. 네. 대출이 당장 안 나오니까 4억 나오던 게 뭐 2억 5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네. 근데 15억 넘는 집들은 어차피 안 나오던 대출이 네. 대출 규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감하고요. 10억 예. 넘는 주택에 이미 올해 자조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공감을 네. 하는 부분이고 네. 대출 효과 앞으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대신 그 10억 아닌 주택의 레인지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허리 라인, 그 허리 라인에 거기서 좀 빌 대해서 거다. 좀 이렇게 아하. 빌 거로 생각. 하기야 거기서 떨어지면 또 위에도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긴 하겠죠. 근데 뭐 지금 시장 전망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내년 대선까지는 시장 전체가 그냥 관망세로 가고 예. 그냥 지금 같은 약간 횡보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선 이후에는
그거는 정말 누가 되고 정책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 네. 뭐 이런 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첫 해년도에 첫 해년도에 굉장히 좀 힘이 세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야 돼요. 당연히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정책에 따라 아, 다르죠. 네. 그럼 누가 되는지 예상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예상해야 되고. 자, 요즘 보면 그것도 모르겠고. 근데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 가서 대응을 하려면 네. 예를 들면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못 팔아요 집. 못 팔죠. 지금은 매물이 없고 못 쓸 것 같죠. 이게 분위기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투표일 전에 팔아야 된다고 파셔야 될 분은. 그러니까 이걸 예측해야 되죠. 야. 근데 뭐 주택 가격 1주택자 예를 들면 1주택자가 주택 가격 상승 하락에 따라 가지고 네. 그렇게 막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어 가지고 오르나 내려가나 그냥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식시장에는 네. 그 왜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때 부동산 시장도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네요. 현재 앞으로 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팽팽하다고 생각한다면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거죠. 한쪽이 원사이드하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는데 팽팽하다고 생각할수록 불확실성이 크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금 유력 후보자분들의 네. 네. 그런 부동산 공약을 보면은 네.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다 공급을 늘리겠다거든요. 공급을 늘리겠다. 네, 공통적인 건 되게 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고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 자체는 동일하고 네. 강론으로 가면 다른 거죠. 근데 어떻게 공급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네, 그 강론으로 가면은 엄청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공공 개발 방식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공공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구도심의 용적률을 대폭 뭐 1,500%까지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풀겠다고 하고 또 한 분은 뭐 청년주택 등등 이런 강론 가면 조금 다른 건데 예.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 기저에는 주택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인식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솔루션 결국 가격은 수급으로 해결하는 게 맞으니까 공급을 좀 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는 변함없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과연 뭐랄까 내년 이후에도 엄청나게 달라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새로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거는 어차피 시차가 있어서 내년은 안 될 거고. 네. 그러면 기존 주택의 매물을 구축의 매물을 늘리려면 지금 뭐 안 나오는 게 딱 양도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다주택자는 빨리 국회로 가시라.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정권이 바뀌면 그 법도 바꾸려고 하고 물론 모르겠어요. 국회 의석수가 또 막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못 네. 바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권이 유지가 되면 그거를 안 건드릴 거냐? 그렇다면 수급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안 건드리면. 그걸 안 건드리면 양도세 문제. 네. 그런데 이제 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그거는 건드릴 것 같다고 하면 이래도 건드리고 저래도 건드리니까 대선 전에 얼른 팔아야죠. 사시는 분들은 그거 다주택자들은. 예상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건 진짜? 저도 주식 시장에 오래 예.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공급하고 네. 매수 매도하고는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매도를 촉진해 가지고 네. 소위 매도 우위를 만들어 가지고 좀 기계적으로 조정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가격은 결국 수요 공급에 의해서 롱텀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욕망, 니즈. 네, 그러다 보니까는 테크니컬한 조정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게 말 그대로 펀더멘탈한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이 아니라 뭐 매도 매수에 따른 그런 주식 시장에서 흔히 보여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쪽의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이다. 네. 뭐 이거는 기술적이다. 이번 매물은 네. 일시적이고 이번 규제 완화는 또 이거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말씀인 것 같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매도를 촉진하는 정책을 아하.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한 번에 뭐 참을 끼얹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예, 손쉽게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있는데 실제 가격은 되게 수요와 공급 같은 펀더멘탈한 이슈로 롱텀리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매도 촉진하는 정책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네. 저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지금 서울시 주택 거래 패턴이라든가 고가 주택 거래 패턴을 보면은 처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테크니컬하게 이 주택을 팔고 저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뭐 밀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엄청 올라가기도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기저에는 수급이 이슈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다 공급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모르겠다. 아 근데 저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어서 가격을 조정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이 가격은 밀리면 한참 밀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좀 밀리는 것도 아니 근데 뭐 영향이 없다 이걸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 분명히 결국 단기에 기싸움인데. 큰 영향은 있는 제도의 변화일 수는 있지만 네. 네, 뭐 봐긴 봐야죠. 저는 뭐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주택을 팔 때마다 네. 주택 매도 코인을 100개씩 주고 아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승전 그냥 코인이구나. 네. 기승전 코인. 알겠습니다. 네. 크립토 거래라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님 다양한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또 많은 생각하게 됐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